왕과 사신의 설전. 하루는 초나라 왕이 제나라의 사신 안영을 초대해 놓고 그의 작은 키를 빗대어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나라에는 특출난 사람이 없어서 당신 같은 사람을 보낸 것이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 국가에 맞게 사신을 보냅니다.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고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내지요. 아니, 뭐라고? 안영의 대답에 화가 난 초왕은 이튿날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포졸들에게 은밀한 지신을 내렸다. 자신과 안영이 뜰에 앉아 있을 때 그 아래로 죄인을 묶어서 지나가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죄인이 지나가는 때를 맞춰서 왕이 물었다. 여봐라, 그 죄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제 나라 사람입니다. 도둑질을 해서 붙잡았습니다. 초왕은 안영에게 거드름을 피우며 입을 열었다. 제 나라 사람들은 원래부터 도둑질을 잘하오. 초왕의 도발에도 안영은 평온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강 남쪽에 귤이 있는데 그것을 강 북쪽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되지요. 그것은 순전히 토질 때문입니다. 제 나라 사람들이 제 나라에 있을 때는 도둑질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는데 그들이 초나라로 와서 도둑질을 하는 것은 초나라의 풍토 때문인 줄로 아옵니다. 남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말고 남이 나에게 무례한 짓을 하도록 두지 말라. 윈스턴 처칠. 지백의 교만함. 진나라 지백이 위나라 선자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자 선자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선자의 신하였던 임장이 말했다. 지백이 이유 없이 남의 땅을 요구하니 이웃 나라들이 이를 보고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지백은 욕심이 많아 만족할 줄 모르니 천하의 모든 나라가 반드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군주께서는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지백은 반드시 교만해져서 상대를 가볍게 볼 것이고 이웃 나라들은 더욱 경계하여 서로 친밀해질 것입니다. 서로 친밀해진 나라들의 병사를 한데 모아 적을 얕보는 지백에 대항하면 그의 운명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주서에서는 장차 적을 이기려고 하면 잠시라도 그를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장차 상대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요구하는 것을 먼저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왕께서는 땅을 줘서 기백이 교만해지도록 만든 다음 동맹하여 지백을 무찌르셔야 합니다. 어찌 지금 단독으로 그의 공격 목표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선자는 임장의 충언을 받아들여 1만 가구가 사는 고을을 지백에게 주었다. 이에 맛을 들인 지백은 이번에는 조나라의 땅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나라에서는 주지 않았다. 지백은 크게 노하여 군사를 이끌고 조나라 수도 진양을 포위했다. 그러자 한나라와 위나라가 밖에서 지백에게 반기를 들고 조나라는 성 안에서 맞받아치니 지백은 결국 멸망을 맞이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설사 당장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힘이 발현되기 마련이다. 자만심을 누르는 것은 들판의 사자를 이기는 것보다 어렵다. 징기스칸. 강직함과 의연함, 소박함과 겸손함은 인에 가깝다. 공자. 큰 교만이나 큰 낙담은
스스로에 대한 큰 무지다. 스피노자. 지게의 교훈. 옛날에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 부부가 있었다. 그 부부에게는 아직 철이 들지는 않았으나 마음씨가 비단결 같은 아이 하나가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이의 할아버지도 이른의 나이가 되었다. 그쯤 되자 아들 부부에게 고민이 생겼다. 여보, 아버님이 올해 이른이 되셨으니 우리도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만약 관가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꼼짝없이 붙들려 갈 텐데 말이에요. 당시에는 고려장 제도가 있어서 나이 이른이 된 노인들은 건강 상태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땅에 묻어버리게 했다.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엄벌에 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든 좋든 이 악법을 지켰다. 아들도 형벌이 두려워 여전히 정정한 아버지를 땅에 묻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아버지는 웬만큼 사셨으니까 우리라도 편히 살려면 당연히 나라의 법을 따라야지. 평소 효심이 두텁지 않았던 아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아버지를 산에 갖다 버리기로 했다. 이튿날 아들은 창고에서 헌 지게를 꺼내왔다. 지게 위에 아버지를 지고 산으로 갈 참이었다. 아들은 아직 잠자리에 들어있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 밖으로 나왔다. 잠결에 어리둥절해하던 노인은 아들이 자신을 지게 위에 올려놓자 비로소 그 까닭을 짐작하고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노인은 아들 몰래 눈물을 흘렸다. 그래, 차라리 내 목숨을 끊어 아들 며느리와 손자를 살리는 게 낫지. 노인은 속으로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때 노인의 손자는 일찌감치 일어나 집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가는 아버지를 보고 반가워하며 달려갔다. 우와, 할아버지는 좋겠다. 아버지가 지게를 태워주시네. 속도 모르는 아이는 내심 지게를 탄 할아버지를 부러워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지게 위에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러시나?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 아버지, 왜 힘들게 자꾸 산으로 올라가요? 그냥 여기서 지게를 태워드려도 될 텐데. 아이 아버지는 영무도 모르고 짓거리는 아이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다. 저리 못 가? 이 녀석이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어 몰래 아버지의 뒤를 밟았다. 마침내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 아들은 늙은 아버지를 지게에서 내려놓더니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조금 지나자 제법 큰 구덩이가 만들어졌다. 이윽고 아이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 것이었다. 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제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대충 알아차렸다. 늙은 아버지를 구덩이에 버린 뒤 아들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 이 헌지게는 필요 없게 되었으니 버리고 가야겠다. 그러고는 지게를 저만치 집어던졌다. 그때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아이가 뛰쳐나오며 외쳤다. 그 지게를 버리지 마세요.
아이의 아버지는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보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니, 이 녀석이 집에 가라고 했더니 왜 따라왔어? 아이는 아버지의 호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저 지게는 제가 갖고 가겠어요. 그 지게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 버리고 가도 된다. 쓸모가 없긴 왜 없어요? 나중에 반드시 쓸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언제? 아버지가 이른이 되면 제가 또 이 지게에다 아버지를 짊어지고 이곳으로 와야 하잖아요? 어린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녀석이...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끝을 제대로 맺지 못했다. 먼 훗날 늙어서 아들의 지게 위에 앉아 지금 이곳으로 오게 될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니 눈앞이 캄캄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이 아버지는 그제야 크게 뉘우쳤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구덩이에서 꺼냈다. 그러고는 아이가 지고 있던 헌 지게를 빼앗아 다시 자기가 둘러맨 다음 늙은 아버지를 태워 산을 내려왔다.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도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악습이자 악법이었던 고려장 제도가 철폐되었다. 보잘것없지만 값진 유산. 삼형제를 둔 부자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정작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다. 그 때문에 세 아들은 거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노인은 죽기 전에 삼형제를 불러 유언을 남겼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 어떤 일을 하든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애비는 너희만 할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과 같은 재산을 모았던 것이니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 거라. 그리고 너희에게 각자 유산 하나씩을 남겨주고 갈 테니 소중히 간직하도록 해라. 그때 삼형제는 아버지가 금덩이라도 하나씩 쥐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은 보잘것없는 물건이었다. 아버지는 첫째에게 지팡이, 둘째에게 괴짝, 셋째에게 피리를 준 뒤 눈을 감았던 것이다. 장례를 치른 뒤 삼형제는 둘러앉아 앞으로 살아갈 길을 의논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 집도 없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첫째가 한숨 섞인 소리를 하자 둘째가 맞장구를 쳤다. 아버지도 참 무심하시지. 그 많던 재산을 땡전 한 푼 남기지 않고 남에게 다 나눠주시다니. 둘째도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막내가 나서서 말했다. 형님들, 이왕 이렇게 된 일을 어쩌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는 아직 젊으니 열심히 일하며 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앉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각자 헤어져서 살 길을 찾아보죠. 막내의 말에 두 형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렸다. 내 말이 맞다. 각자 흩어져서 살다가 돈을 벌며 이곳에 다시 모여 함께 살자. 그리고 아버지가 나눠주신 저 물건들은 그래도 마지막 유산이니 가지고 떠나도록 하자. 그렇게 서로 다짐을 나눈 뒤 삼형제는 각자 길을 떠났다. 첫째는 지팡이 하나를 달랑 들고 무작정 길을 따라 걸었다. 딱히 가야 할 곳이 없었으므로 밤이 되면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자고 날이 밝으면 다시 길을 따라 걸으며 일거리를 찾았다. 어느 날
날이 어두워져 풀이 무성한 무덤 옆에서 덤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잘 참이었다. 그런데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치지 않고 소리가 들렸다. 그가 소리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기어가 보니 여우 한 마리가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는 놀란 가슴을 누르며 여우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여우는 무덤 속에서 해골 하나를 들고 나와 자기 얼굴에 뒤집어 썼다. 그런 다음 제주를 몇 번 넘더니 이내 노파로 변신했다. 날이 밝자 노파로 변신한 여우는 마을로 내려갔다. 첫째는 그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다. 마을로 내려오자 노파는 어느 잔칫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에서는 혼례식이 한창이었다. 그는 노파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밤나무골 할머니 아니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부 어머니는 노파를 반가이 맞이했다. 노파는 적당히 인사치레를 한 뒤 곧바로 신부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언제 봐도 너무 질투날 정도로 예쁘구나. 아이고 예쁜 것. 할머니는 늘 제게 칭찬만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지? 신부가 갑자기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얘야, 왜 그러니? 정신 차려라. 신부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딸을 일으켜 세웠지만 신부는 깨어나지 않았다. 얼굴은 곱상한데 몸이 너무 약해. 노파는 혀를 끌끌 차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첫째가 불쑥 나타나 신부 어머니에게 말했다. 제가 신부를 고쳐보겠습니다. 네? 니신지 모르겠지만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달리 방도를 찾지 못한 신부 어머니는 무작정 그에게 매달렸다. 그때 노파는 막 대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노파에게 달려가 지팡이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갑자기 일격을 당한 노파는 그대로 고꾸라졌다. 아니, 젊은이, 노인한테 그게 무슨 짓이오? 당장 그만둬요. 신부의 어머니와 사람들이 몰려와 그를 말렸으나 그는 멈추지 않고 노파를 내리쳤다. 마침내 노파의 머리가 터지고 피가 솟구쳤다. 그러자 노파는 비로소 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럴 수가, 저건 여우잖아? 사람들은 그제야 그가 왜 노파를 공격했는지 알았다. 노파가 여우로 변하자 신부도 멀쩡하게 깨어났다. 신부 어머니는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음식과 돈을 두둑하게 챙겨주었다. 첫째는 그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땅을 조금 사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한편 괴짝을 짊어지고 길을 떠난 둘째 역시 거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둘째에게도 행운이 다가왔다. 저 좀 살려주세요. 길을 가던 둘째가 난데없는 외침을 듣고 뒤돌아보니 웬 처녀가 다급히 뛰어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오? 둘째가 까닭을 묻자 처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지금 저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뒤쫓아오고 있어요. 저 좀 숨겨주세요. 둘째는 앞뒤 사정을 몰랐지만 일단 그녀를 괴짝 안에 숨겨주었다. 잠시 후 칼을 든 장정 두 사람이 저만치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이봐, 조금 전에 이 길로 젊은 여자 하나가 지나가는 거 못 봤나? 우락부락한 장정들이 칼을 틀어진 채 묻자 둘째는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다. 보다시피 나는 이놈의 무거운 괴짝을 짊어지고 가느라고 사람이 오가는 것을 신경 쓸 틈도 없었소. 여자고 남자고 간에 난 모르니 딴 데 가서 알아보쇼.
정말 모르는 것 같은데? 시간 없으니 빨리 가자고. 장정들은 서둘러 앞으로 내달렸다. 잠시 뒤 괴짝에서 나온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둘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부잣집 외동딸이었는데 도적질한 장정들이 부모를 죽여 이제는 고아 신세가 되어 있었다. 이젠 갈 데가 없습니다. 제발 절 데려가 주세요. 눈물로 거듭 부탁하는 그녀를 둘째는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가 지니고 있던 폐물을 팔아 약간의 돈을 마련하여 함께 고향으로 향했다. 둘째는 형의 집 옆에 집을 지은 뒤 처녀의 돈으로 땅을 사서 형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 피리 하나만 달랑 들고 떠돌던 막내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믿고 눈만 뜨면 피리를 불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피리의 달인이 되었다. 막내의 피리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막내는 깊은 산속을 지나다가 위험천만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호랑이 무리를 만난 것이다. 이제 나는 영락없이 죽었구나. 막내는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심산으로 무조건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 호랑이들이 어찌나 영리한지 서로 목마를 세워 점점 나무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막내는 이왕 죽을 바에는 필이나 한번 불고 죽자 생각했다. 이내 구슬픈 가락이 산중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호랑이들은 슬픔에 잠겨 기력을 잃었다. 그 바람에 이제까지 쌓아온 목말이 스르르 무너졌다. 밑에 깔린 호랑이들은 목뼈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져 꼼짝하지 못했다. 날이 새자 막내는 나무에서 내려와 죽은 호랑이의 가죽을 벗겼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가지고 산을 내려와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 돈은 생각보다 꽤 많았다. 막내는 그 돈을 챙겨 고향으로 돌아가 역시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 결국 삼형제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 덕분에 모두 재물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살 수 있었다. 그들은 쉼없이 땀 흘려 일해 훗날 아버지 못지않은 갑부가 되었다. 삼형제의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해야 재물을 모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모은 재물을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지팡이와 괴짝과 피리를 통해 가르쳐 준 것이다. 화타의 발견. 중국의 명의로 불리는 화타가 신비한 약초를 찾아다니다가 황달에 걸린 노인을 만났다. 노인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하지만 갈 길이 바빴던 화타는 그 노인이 곧 임종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마을을 떠났다. 여행이 끝난 뒤 화타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러서 보니 노인은 죽기는커녕 오히려 무척 건강해져 있었다. 깜짝 놀란 화타가 어떻게 병을 고쳤는지 묻자 노인이 대답했다. 봄에 양식이 떨어져서 산에서 나는 나무를 뜯어 먹었을 뿐이라오. 노인이 말한 그 나물은 인진쑥이었다. 화타는 인진쑥이 황달의 특효가 있다고 믿고 다른 황달 환자를 만나 시험해 보았다. 그런데 병이 치료되기는커녕 더 악화된 것이었다. 당황한 화타는 다시 노인이 먹었던 것이 인진쑥이 맞는지 확인했지만 그에게서는 틀림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시간이 지나고 화타는 약초의 채취 시기가 문제였음을 깨달았다. 이듬해 노인이 뜯어먹었던 시기인 음력 고구 전후의 인진쑥을 환자에게 먹이니 곧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음력 4월 이후에 채취한 쑥은 약효가 전혀 없었다. 이에 화타는 이런 문장을 남기게 된다. 생기 넘치는 3월의 쑥은 병을 고치는 귀한 약이지만 4월 이후의 쑥은 불쏘시개로나 쓰는 무용지물이다. 모든 행동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왕의 착각. 위나라의 임금 무후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는데 누구 하나 무후보다 뛰어난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무척 만족한 표정의 무후를 본 오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초나라 장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열었는데 그 당시 누구 하나 장왕보다 뛰어난 의견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정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 장왕은 얼굴 가득히 슬픈 빛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어째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자 장왕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에도 성인은 있고 어느 나라에도 현자는 있다. 성인을 찾아내어 스승으로 삼는 자는 왕이 되고 현자를 찾아내어 벗으로 삼는 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이가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나보다 뛰어난 신하가 없음을 알았다. 이래서는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라며 신하들의 무능을 슬퍼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께서는 오히려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래서는 나라의 앞날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버지를 도운 딸의 효성. 보물 제850호 대동여지도는 유물로서 잘 알려진 데 반해 이 지도를 만든 김정호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다. 하지만 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30년에 걸쳐 전국을 3차례나 답사했고 백두산을 7번이나 등정했다는 내용은 유명하다. 어린 시절 황해도 산골에서 태어난 그는 한양으로 이사와 살면서 서당 친구로부터 우연히 받은 지도 한 장이 계기가 되어 전국 지도를 만들겠노라 결심한다. 이때부터 그는 평생을 바쳐 지도 제작에 몰두한다. 청년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지도 제작에 필요한 수학이나 측량 공부를 마치고 괴나리 보찜을 짊어진 채 유랑 생활을 시작한다. 결혼도 한 몸이어서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도를 그리겠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어느 때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첩첩산 중에서 맹수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고 갑자기 내린 폭설로 눈에 파묻혀 죽어가다가 사냥꾼에게 발견되어 겨우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아내는 외동딸과 함께 삭바느질과 방아품을 팔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갔다. 김정호는 몇 달에 한 번, 어느 때는 겨우 1년에 한 번 정도 집에 돌아오곤 했다. 그나마도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 또한 살림이 궁색하여 기름진 음식 한 번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니 건강이 좋을 리 만무했다. 먹는 것도 부실하고 허구한 날 한대짬을 자니 몸이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번은 심하게 병이 들어 집으로 찾아왔다. 아내는 속이 상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변변히 약한 첩 쓸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야속했다. 그래서 공연히
남편의 화만 돋았다. 이제 그 지도 그리는 일은 집어치워요. 지도를 그린다고 쌀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왜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매달려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쏟아버렸다. 김정호는 병석에 누워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안 보이던 외동딸이 손에 꾸러미 하나를 쥐고 귀가했다. 얘야, 손에 든 게 뭐니? 어머니가 물었다. 아버님께 드릴 약을 지어왔어요. 뭐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아니, 내 머리가... 어머니는 딸이 머리에 두르고 있는 수건을 보고는 돈의 출처를 짐작했다. 머리는 다시 기르면 돼요. 그보다는 아버님이 빨리 나으셔야죠. 며칠 후 김정호는 딸의 효성이 듬뿍 담긴 약을 먹고 다시 일어났다. 건강을 추스른 뒤 다시 길을 떠나려는 그를 아내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며 말렸다. 그러나 그의 집념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흐른 뒤에야 김정호는 그동안 모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지도 작업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김정호는 의욕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온통 슬픈 일들 뿐이었다. 아내는 병을 이기지 못해 저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고, 딸은 그 사이 시집을 갔으나 소박을 맞고 돌아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제 타고난 운명이 그것밖에 안 되니 어쩌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아버님 일을 돕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김정호는 딸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딸의 말대로 타고난 운명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지도에 미쳐 전국 산천을 떠도는 것도 그의 운명이고, 딸이 온전히 시집 생활을 못하고 돌아온 것도 그녀의 운명이었다. 알겠다. 그렇게 하자꾸나. 이렇게 해서 부녀는 본격적으로 지도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정호는 하루 종일 방에 들어앉아 하나하나 지도를 그려나갔다. 그 사이 딸은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 아버지 뒷바라지를 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에야 지도가 완성됐다. 완성된 지도에는 대동여지도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지도는 전국 산천의 지명과 모양새, 성지 등을 망라하고 있어 정치와 경제, 국방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아직 조선에 서양의 지도학이 들어오기 전의 일로 가히 우리 지도학을 대성시킨 역작이었다. 그러나 김정호가 일생을 바쳐 완성한 대동여지도는 그가 살아있을 때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에는 개인이 지도를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린 대동여지도 22첩을 복사하여 흥선대원군에게 바치자 그 정밀함에 놀란 조정 대신들이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죄명으로 그를 옥에 가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도를 새긴 판목도 불살라버려 어렵사리 만든 60여 점의 지도 판목 가운데 현재 12점만이 남아있다. 대원군은 김정호를 나라의 기밀을 누설한 대역 죄인으로 못 박고 그의 배우와 지도를 만들게 된 내막을 끝까지 추궁하라고 명했다. 결국 김정호는 감옥에서 계속되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그의 장사는 딸이 치렀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쌓아온 부친의 훌륭한 업적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아버지의 명복을 빌었다.